네,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발표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자료집이나 좀 이러한 수치들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된 통계나 비율, 수치가 나오니까 좀 헷갈렸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저희들 자료집을 꼼꼼히 보시고 또 차후에 곧 출간될 저희들의 그 책을 보시면 좀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시면 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다면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고 또 이런 저희들의 또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 전달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저희들 코로나 올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중계 방식으로 하다 보니 훨씬 더 조금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진행하면서 실내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에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민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패널 토의를 간단하게 저희들 그래도 앞에서 조사한 거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발표하지 않으신 패널 한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방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지금 국민일보 기자를 오래 하셨고 사실 오늘 저희들의 주제와 관련돼서 이미 선구자에 해당하시죠. 2007년에 이미 정치교회 권력에 중독된 한국 기독교 내부 탐사라는 제목의 책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쿠키뉴스 쿠키미디어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김지방 대표님께서 먼저 오늘의 조사 연구 또 오늘의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대표 김지방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저는 좀 교회 바깥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고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 밖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조사를 보면은 보수 세력한테 교회가 계속 필요할까? 이제는 교회가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냐면은, 태극기 집회에 가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수적인 이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게 그 종교적인 동기가 거의 없었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뭐 한 20% 정도 보수적인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 정도였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보수 세력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보수 세력에 참여한다거나 집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볼 때 굳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 교회에 의존 안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도 다들 뭐 교회 안 성화에서도 오는 사람들 많구나. 그런 걸 오히려 발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치교회라는 책을 쓸 때 그때 제가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은 왜 교회가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의 집회를 열고 집회에 참여하게 됐을까 했을 때 사실은 교회 안의 동기보다는 교회 바깥에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교회 그 보수 정치 세력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중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수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을 느꼈고 그 위기감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하면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발견한 게 교회였고 교회를 호출했다고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중을 호출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제일 컸고 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굳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봐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교회 때문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되고 집회에 가게 됐다는 비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교회 바깥에서 볼 때는 굳이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 결과를 보면 보수 세력들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보수 집회, 태극기 집회를 언론이 보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기독교 집회다. 그래서 뭐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기독교는 전부 다 극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형상화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보수 정치 세력이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를 호출했고 그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수 세력이 필요로 했거든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스피커니까. 그런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보수적인 집단이다. 우리는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게 교회에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굳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계속 지금처럼 어떤 보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전달하는 통로로 자신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가치는 점점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보수 정치와 보수 정치 이념과 교회 신앙을 굉장히 동일시해 온 분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연관된 질문을 같이 좀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 계속된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또 같이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그것을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방 대표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뭐 생각보다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세력 안에서조차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또 교회나 또 신앙적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재현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저희 보수 개신교인 조사 안에서도 극우 성향과 비극우 성향으로 좀 저희가 유형을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우 성향 중에서 주로 이제 교회 내의 목회자 그룹이라든지 중직자 그룹이랄지 그쪽 세력에서 좀 더 극우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일반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인 전체를 대상으로서는 극우 성향이 사실은 그분들 빼면은 굉장히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놓고도 방금 김지방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교회 내 빅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나 중직자 그룹이 에서 극우 성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 하나 하고 반대 해석은 전체 평신도 그룹으로 보면 극우 성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정 교수님과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해석 결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부터 먼저. 네. 뭐 이미 질문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이번 조사는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했지만 대체로 지금 교계 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한 30% 정도가 이제 보수로 대체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렇게 본다면 그 중에서 또 극우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일부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보수나 극우가 대다수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직분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나 항존직, 뭐 장로 이런 분들이 더 강한 보수 또는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교회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극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뭐 좀 다행스럽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전체의 어떤 인식, 교회의 어떤 일반, 교회 대중의 생각하고 중직자 또는 목회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획일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정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하나의 형태를 이제 갖춰 나가는 게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른바 이제 뭐 영적 지도자라는 말도 씁니다만 지도층 또는 중직자의 인식과 일반 기독교 대중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공동체적인 면을 많이 잃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뭐 미국의 연구에서도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직자나 교인들이 또 기성세대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되는 것 때문에 떠난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뭐 과잉 대표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 젊은 층이나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거죠. 공동체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큰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표님도. 예, 저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뭐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셨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보수적이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복음을 이야기 안 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니까 떠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북한 돕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이 정부의 이 친화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떠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을 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이 왜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치우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고 또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실제로는 성도들한테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게 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좀 진짜 신앙 공동체답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자. 저는 그런 시사점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조사 그 연구한 방식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사실은 신학적 그 뭐 원인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 당연히 타당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취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 중에 일부가 극우적 태도 또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는 원인에 대해서 뭐 사회과학적 원인과 배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들면 신학적인 원인도 사실은 따지고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인의 심성이랄까 또 그런 문화적인 또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것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그런 사회과학적인 논의들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그 FGI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FGI를 설계하고 굉장히 진행해 오셨던 우리 부대표님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김진영 부대표님께서는 그 업계에서 이 FGI를 20년 이상 또 계획하고 또 진행해 온 굉장한 전문가신데 이번 보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FGI가 좀 혹시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하거나 좀 인상 깊은 면이 있었는지 그런 좀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FGI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정치소 관련돼서 FGI를 많이 진행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되게 FGI에 나오면 있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조사를 해보면 다른 정치조사에 대해서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번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우려 가졌던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집권 세력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상존했던 것도 지금 사실이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거의 그런 우려는 없었다.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 간에 이제 그런 것들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FGI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FGI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 두 가지적인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파는 요즘은 좀 많이 좀 달라졌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념 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수파입니다. 소수파고 그것이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보수주의자들이 보수파가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자기 발언권을 높이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면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정말 진심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분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아주 이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불통적인 성향을 의사소통에서 불통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기독교 구구파 얘기했을 때 그 구구회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서양에서 이민자를 탄압한다든지 흑인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박해한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런 기독교 구구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옆에서 보면 그분들은 그냥 평범한 우리 주위의 이웃분들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점이 또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점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그 FJ에 참관하면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극우 혹은 뭐 반대적으로 극좌하면 굉장히 악마적 뭔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 같고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그저 평범한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심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사례와 극단적인 부분만 부각되기보다는 그런 진심인 부분들이 서로 잘 좀 얘기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책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사실 이번 저희 조사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8월 15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 직후에 이뤄진 조사에서 저희들 조사, 사실은 이제 조사 문항도 거의 다 그 전에 다 결정이 됐었었는데 그 8.15 집회가 워낙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몇 가지 문항을 추가해서 넣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꼭 했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규모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그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정재현 교수님께서 발표도 해 주셨는데 그 보수 세력 안에서도 극우적 성향과 비극우적 성향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굉장히 갈렸던 결과가 저희들이 나와서 그것도 흥미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당시에 언론 보도에 한참 중간에 있었던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또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것과 실제 보수 개신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그 결과 사이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도 태극기 집회 취재한다고 갔었는데요. 갔다가 이제 점심때를 좀 놓쳐가지고 조금 늦게 짜장면 먹으러 갔거든요.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앞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 이제 여쭤봤죠. 저기 태극기 집회 오셨냐고. 집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짜장면 먹으면서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평범하신 분이셨어요. 의정부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도 태극기 집회 가는 거 반대한대. 근데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의정부에서 나 혼자 왔다고.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세요. 그냥 일반적인 분이고. 근데 같이 얘기 나누면은 정말 그냥 우리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고 우리 아버님 세대하고 똑같은 분이고 정말 평범하신 분이고, 나중엔 저하고 얘기하다가 짜장면값 내 것까지 내주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평범하신 분이구나. 그 태극기 집회 오시는 분들도 그런 걸 경험했고, 근데 왜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과격하게 보일까? 그거는 첫 번째로 뭐 저기 문학에도 나왔지만은 거기에 마이크를 잡은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너무 과격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너무 과잉된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사실은 여기 설문조사 보면은 스스로 보수라고 하지만은 그 집회의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걸 거부감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과격함에 대해서는 거부감 가진 거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걸 좀 덜어내고 그분들이 왜 여기까지 그 광화문까지 나왔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그동안 자기 의견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비교적 찾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이제 통로가 됐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의견 가진 사람들 찾기가 너무 쉬워졌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이니까 광화문 집회에도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만큼 흩어져 있던 분들이 모이기가 더 쉬워졌다.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뭐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볼 필요도 없고 없던 게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사회에 그런 보수적인 목소리가 상존해 있었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다가 새로운 뭐 기술의 발달,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그게 가능해진 거다. 굉장히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들, 뭐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을 무조건 배격하지 말고 그런 의견 충분히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승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저는 다 그 두 사람 박정희하고 이승만이 굉장히 뭐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그 두 사람이 나라를 망친 뭐 토착 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공과 가를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얻은 것이 더 많고 더 치명적인가가 문제니까 어차피 그런 거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또 다른 한 면이 그 극단적인 목소리들,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너무 과잉 대표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들 빼면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의견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언론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욕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서로 좀 귀를 극단적인 목소리를 빼고 진지하게 좀 그 의견 중에서도 좀 들어볼 만한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께서 저 라이브 채팅장에 남겨주신 질문 하나를 좀 비슷한 주제와인 것 같은데요. 같이 좀 얘기를 해보니 설문조사나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보니까 보수 기독교가 더 이상 욕을 안 먹고 좀 더 자기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혹은 뭐 방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얘기대로 하자면 표현대로 하자면 극단적인 목소리를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수 기독교도 나름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도 이제 그 FGI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극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거냐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는 극우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봤는데 막상 FGI를 해보니까 본인들은 극우가 아니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극우와는 다르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저희가 좀 혼란스러웠죠.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만난 그 수십 명의 FGI 대상자들이 충분히 대화 가능하고 아주 뭐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 과격하지도 않고 충분히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도 태극기 집회 참여해봤지만 굉장히 불만스러워했었고 너무나 과격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참여자라고 해서 단순히 뭐 극우고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덜어내고
충분히 좀 열린 자세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나 어디나 뭐 당연히 뭐 우익이나 좌익 보수 진보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반공이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런 가치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멸공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북한과는 타협하기 수 없다. 뭐 거의 그런 태도인데.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과격성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적으로는 그 극우 성향 가진 분들이 보수 내에서 그리고 전체 국민 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그 같이 공존할 수 있거나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일단 그런 과격적인 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거부감부터 먼저 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이 가진 생각을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일단 태도적인 분이 너무 거부감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발언들과 과격한 성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 서로 이제 날선 언어들, 또 극단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좀 대화나 논의를 하기 이전에 서로의 마음을 좀 다치게 하고 좀 이렇게 닫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비록 시작은 그런 극단적인 언어로 시작했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좀 짐심어린 마음들과 그런 논의들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라고 하죠.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또 많은 경우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언론이 문제이기도 하고 언론이 해결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언론계에서 오래 종사하셨던 분은 이 극단적인 언어를 좀 덜어내고 보수든 진보든 서로의 진심 어린 마음들이 좀 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일반 저희 개신교 시민들이 좀 그런 부분을 볼 때 또 언론이나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어떻게 어떤 걸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굉장히 그 제가 요즘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현상의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다 기자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 과격한 언어 이것도 언론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언론이 이제 공론의 장을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그 공론장의 언어를 규정하는 힘이 언론이 굉장히 없어요. 언론은 굉장히 그걸 빼앗겼고 뭐 잡지를 못했고 지키질 못했고 어디에 있냐면 클릭에 있어요. 클릭. 그 지난주에 기자협회에서 그 네이버에서 많이 본 기사들 그거 저기 분야별로 뽑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느 매체가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순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위하고 굉장히 달랐고 또 그 기사들의 리스트를 보면요. 굉장히 기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즉흥적인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많이 사람들이 클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일보든 제일 많이 본 기사가 많았던 매체가 중앙일보였고 뭐 그다음 조선일보 있었고 매일경제 뭐 국민일보 또 뭐 한국경제 더 앞에 있었고 뭐 그랬는데 매체들은 다 기성의 매체고 뭐 신문 종이 신문 매체고 그래요. 근데 그 신문을 보면은 기자들이 정말 품을 들여가지고 오랫동안 탐사 취재를 해가지고 쓰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을 많이 본 기사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뭐 기자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취재를 했으면은 신문사 입장에서는 1억 원이 넘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뭐 저기 연예인들이 저기 자기들의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거나 그 인플루언서들이 쓴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쓴 기사들이 다 상위 링크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벼운 기사도 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봐주기 원하는 거는 정말 공들여서 쓴 취재 탐사 보도한 그런 기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들은 정말 신문 지면에도 크게 나가고 기자들도 굉장히 길게 쓰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걸 안 보고 정말 많이 본 기사들은 날선 언어들이 있는 기사들, 또 가볍게 쓴 기사들, 그런 기사들 많이 보니까 그 기사들이 많이 유통되니까 그 기사들만큼 저희도 책임을 느끼지만 왜 우리가 공들여서 진지하게 쓴 기사를 못 보지 않을까 그런 한계도 사실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언론이 뭘 해야 될까 하면은 그런 가벼운 기사는 쓰지 않고 진지한 기사만 쓰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또 인터넷 매체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거를 그냥 다 독자의 탓, 시민의 탓으로만 할 수가 없고 저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이 오명을 벗으려면 뭘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그런 뭐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들은 뭐 클릭을 부른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자제를 하고 쓰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시민들도 똑같은 그 뭐 기자들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더 우리한테도 그런 공론회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n분의 1만큼의 책임이 있구나 하는 걸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좀 해가면 좋겠어요. 사실은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훨씬 더 과격하잖아요. 그 언어들이. 그게 뭐 언론이 주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뭐 아예 닫아버리고 그렇게까지 되는데 그래서 언론이 당연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같이 좀 n분의 1만큼이라도 같이 좀 책임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의 동병상련이랄까요? 저희 한국교회탐구센터도 굉장히 깊이 있는 조사와 많은 연구들을 했지만 클릭 수가 아직 기대에 많이 못 미쳤는데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김진양 부대표님께 간단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정치뉴스 정보에서 가장 신뢰하는 그 매체 중에 유튜브에서 신의 한 수나 이런 조사가 나왔었잖아요. 혹시 FJ 할 때 너아라 TV는 아예 언급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네. 그렇답니다. 채팅장에 올려주신 분 저희들 대답을 이렇게 했고요. 거의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날 때 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정도를 좀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개신교 극우 현상 또 소수여서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소수가 사실은 작년 그리고 또 올해 또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는 극단적인 소수가 큰 영향력을 좀 미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개신교 극우 현상을 좀 극복하거나 좀 완화 그리고 교회가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회복과 해결의 어떤 그런 일부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각자 한 분씩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저희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부터. 네. 예,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용서하자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기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는 거라는 거. 그 복음을 근데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또 교회 지금 사실은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틀리지 않고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의미 있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절대화하지 말고 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린 다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그밖에 어떤 것도 그렇게 쉽게 절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뭐 극우도 마찬가지고 뭐 극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절대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과연 신앙인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무엇이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너무나 절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신앙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출판할 원고에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 정치라는 게 너무 우리가 이제 여의도 정치, 국회 정치만 생각하지만 좀 넓게 이해하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의도 정치만이 아니라 뭐 생활 정치, 문화 정치란 말도 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정치적인 활동, 어떻게 바람직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좀 자성이나 뭐 그런 반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네, 교회가 그러니까 일부 이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만 이제 일부 빅마우스들로 이제 과대대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사회나 교회 내부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상식적인 것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식선에서 기초하게 되면 서로 간에 용납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이 상식을 좀 벗어나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이 그 극단적인 걸로 치부가 되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좀 상식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갈등을 줄인다든지 사회 내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바로잡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1시간 40여 분 정도 오늘의 포럼 온라인 라이브 중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무슨 선명하게 하나로 남는 구호가 없어서 좀 이렇게 곤란하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동안 교회 탐구 포럼에서 다루온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어느 한 가지 선명한 주장,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의 간단한 아주 환원화된 그런 손에 짚기 쉬운 그런 답안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40여 분 진행한 요것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상세한 데이터가 실린 자료집이 저희들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는 주위 분들이 있다면 그 자료들을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탐구 포럼 시리즈는 언제나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올해는 좀 더 이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설을 담아서 곧 출간될 예정이니까 그 시리즈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 두 분 그리고 패널 우리 김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오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